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는 오늘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을 놓고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진상규명이 먼저라고는 하는데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정말 언제쯤 가능한 걸까요?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기름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품절 주유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 협회 회장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잠시 2시부터 2차 협상을 벌이지만 입장차가 커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아침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체 인력 투입으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지만 퇴근 시간대는 운행률이 85% 수준으로 떨어져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119에 상황을 알렸던 신고자 2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조사를 마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지 탄핵 소추안을 낼지 잠시 뒤에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둘 중 뭐가 되든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추락한 산불 진화 헬기는 꼬리 날개 이상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가 추락 직전에 빙글빙글 도는 장면이 인근 CCTV에 포착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6.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 해임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낼지 탄핵 소추안 추진을 할지 당의 방침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둘 중에 뭐가 됐든 실행할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기류여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두고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낼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지 잠시 뒤에 발표하죠. 네, 민주당은 낮 1시 반부터 원내 지도부 회의를 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박홍근 원내대표가 직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건너뛰고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애초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예고했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일정을 오후로 미루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에서 나아가 탄핵 소추안을 추진한다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갑툭튀 뜬금없는 해임 건의안이며 탄핵이며 들고 나오는 겁니까? 정확히 민주당도 스스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 모순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오히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야말로 이태원 참사 한 달이 지나도록 주무장관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싸잡아 비판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정쟁이라 주장합니다. 유족과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끼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경전은 노동 관련 사안을 두고도 펼쳐졌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첨예한 시각차를 보인 여야는 오늘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두고 맞붙었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소속 이미자 간사를 비롯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결국 반쪽으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극적 타결 여지는 남아 있는 겁니까? 네, 국회법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데요. 여야는 그동안 국토위, 정무위, 운영위 등 각 상임위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로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이행 예산을 깎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당한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 간사가 보류된 안건을 심의하며 막판 협의 중인데 핵심 쟁점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맡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안과 연동되는 예산부수 법안 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는데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자연스레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정 처리 시한, 즉 다음 달 2일 내 접점을 찾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예산 심사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 응할 경우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후 3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는데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 기한 연장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인력이 집중 투입되면서 출근 대란은 피했지만 낮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에는 열차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2시 지금 낮 시간대인데요. 지하철 운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신도림역은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면서 환승객이 많은 역으로 손꼽히는데요. 오늘은 파업 여파로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1분에서 2분 정도 늦어지면서 승객들의 발걸음도 조금은 더 빨라진 모습입니다. 일단 출근 시간에는 파업에 따른 운행 지연이나 큰 혼잡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운행률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는데요. 일부 역에서 7분에서 8분 정도 열차가 지연되기도 했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때문이라기보다는 역시 모레 파업 돌입을 예고한 철도노조의 준법 투쟁 여파라는 게 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이용객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평소랑 똑같았는데 오늘 조금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날씨 추워서 왠지 더 조금 서서 갔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낮 시간대부터는 운행률이 평소보다 낮아지면서 파업 여파가 체감되는 상황인데요. 1호선부터 8호선까지 평균적으로 운행률이 평소의 72.7%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배차 간격도 1분에서 2분 정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인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도 평소의 85% 수준으로 운행률이 떨어질 거라서 퇴근길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사실 노사 교섭이 어젯밤 결렬되면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건데요. 혹시 협상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파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노사 모두 교섭은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인력 감축인데요. 공사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이르는 1,500여 명의 인력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노조는 이를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오히려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어젯밤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조합원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사가 협상을 재개할지, 재개한다면 의견차를 좁히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 소식 알아봅니다. 오늘로 파업이 일주일째입니다. 정부는 국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시멘트 운송 노동자들에게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요. 송달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절차를 무시한 무차별적인 송달은 효력이 없다면서 화물 노동자에 대한 겁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충북 단양군 도담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양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이곳 도담역은 충북 단양군에 있는 시멘트 공장들 사이에 위치해서 파업 지휘소와 수경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제 뒤로 한일 시멘트 공장이 보이고 시멘트 운송용 열차가 서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파업으로 인해서 차량을 통한 운송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열차가 꾸준히 시멘트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 조사에 나서서 파업 참여 인원을 파악하고 업무 개시 명령서를 교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장을 송달받고도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나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귀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들에게는 법정 제재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반헌법적 노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어긋나고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위반했다는 건데요. 화물연대는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과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편이나 방문 교부가 아닌 문자 송달은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무차별 통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시멘트 업계와 건설 현장 피해가 심각해 업무 개시 명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운송량이 평상시와 비교해 11% 수준까지 급감했고 이에 따라 레미콘도 평소에 8%만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여파가 건설 산업까지 미쳐 정부에서 확인한 것만 500여 곳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방금 전인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양측 간의 견해 차이가 커서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단양군 도담역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뉴스 첫머리에 전해드렸죠. 더불어민주당 긴급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한 당론을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거부 운운하며 진상규명 방해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 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실책은 명백합니다. 국민안전 업무의 주무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과 대처 과정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수차례 상황을 오판하고 호도했습니다. 지휘 권한이 없다, 법적 책임이 없다,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말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국회 출석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짓말도 버젓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국민 70% 이상이 이태원 참사의 핵심 문책 인사로 이상민 장관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유가족들도 일선 실무자들에게만 국한된 수사와 조사를 비판하며 이상민 장관의 책임과 파면을 거듭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일이 없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 소방 공무원들과 서울시와 용산구청 관계자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 파면은 국민과 유가족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묻기는커녕 동문 후배이자 측근인 이 장관 지키느라고 재난안전 대책을 세우는 범정부 TF 단장까지 맡겼습니다. 공개석상에서는 고생이 많다는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받들어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 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책임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도 그의 파면에서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은 더는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 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도 분간 못해선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해임 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 짓겠습니다. 국회의장과 여당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의 지혜로운 판단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 기자님들의 당론이 나왔죠. 질문을 이상민 받도록 장관 하겠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이번 주에 발의하고요.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반에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의 실책이 명확하고 파면은 유가족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잠시 후에 2차 협상을 벌입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화물연대와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면서 산업계 피해는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두고서 강대강 대치 중입니다. 오늘 2차 교섭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화물연대와 노동계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는 잠시 후 2차 협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국한된 품목을 자동차와 철강, 정유, 사료 등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10년 연장은 가능하지만 영구화는 불가능하며 산업계와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품목 확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 미복귀 시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 발동한 업무 개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 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기사 2,500여 명 가운데 14%인 350명에 대해 먼저 집단 운송 거부를 한 것으로 특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운송업체 현장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멘트 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들의 신상 정보 파악부터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파업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파업으로 물류 등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63%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수출입과 화물 처리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광양항과 울산항 등은 평시 대비 감소율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부산항은 밤 출입량이 일부 회복돼 전체적으로 반출입량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의 경우 평시 대비 11%인 2만 1,000톤만 운송되면서 레미콘 생산량이 평소에 비하면 8%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현장 985곳 가운데 서울 둔천주공 재건축을 포함해 현장 577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전체 공사 현장의 59%에 이릅니다. 한편 유류 탱크로리 집단 운송 거부로 주유소 기름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 8시 기준 전국의 23개 주유소가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부는 비상수송 체계를 가동해 공급 차질이 있는 주유소엔 12시간 안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강의 경우 평소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출하량이 줄었고 자동차는 카캐리어 탁송이 중단돼 완성차를 로드 탁송 방식으로 대체 운송하는 등 출하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의 32% 수준인 7천여 명이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전날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쌍용차 파업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서 노조가 경찰에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 이 판결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대법원은 오늘 오후 국가가 전국 금속 노동조합 쌍용차 지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9년 파업 농성을 벌이던 쌍용차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헬기와 기중기 등이 망가졌다면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1심도 있었고 2심도 있었는데요. 1, 2심에서는 노조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 방조한 혐의 인정된다면서 이 노동자 측에 11억 3천여만 원을 노동자 측이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부당하다라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여파로 기름 부족을 호소하는 주유소가 발생하면서 이른바 기름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유가 품절된 주유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유기준 주유소협회 회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네, 지금 주유소에 기름 공급 차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 제품 수송이 지연돼 품절된 주유소는 전국에 2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휘발유가 품절되는 것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19개소, 경기가 3개소, 인천이 1개소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을 때 서울이 17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주유소의 재축, 비축 기간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축분이 바닥나는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질 경우 품질 주유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주유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판매할 기름을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몇 차례 정도 공급을 받습니까? 평균적으로는요 네. 한 달에 2, 3차례 정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팔 기름이 필요할 때 주유소에서는 기름 회사로 전화를 합니까? 아니면 탱크로리 쪽으로 전화를 합니까? 주유소에서는 거래 계약을 맺고 있는 정유사나 대리점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유사에 주문을 하면 바로바로 옵니까? 어떻습니까? 예, 협회에서는 주유소들의 피해 상황이 팩스로 받고 있는데요. 예. 지난 주말에는 3일 동안 5건에 불과했지만 네. 이번 주 들어서는 하루에 10건 정도의 피해 상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정유사에 주문을 했거나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예. 재고가 20%밖에 남지 않았다는 내용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주유소에서 재고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 겁니까? 뭐 협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재고 없는 주유소의 경우는요. 예. 협회로 알려주시면 협회 차원에서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마련된 비상상황반에 접수해 이를 주유소에 최대한 우선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휘발유가 떨어진 곳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수도권 지역 주유소의 경우 예. 저장량 대비 판매량이 많아 평소에는 희전의 높은 일부 주유소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 제품 수송 지연이 빚어지면서 네. 품절이 딜레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정부에서는 정유업계 비상 상황반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석유 제품의 수송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가 문제를 해소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업계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기준 주유소협회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에는 참사 발생 수십 분 뒤 119에 직접 구조 요청을 했던 신고자 2명도 들어가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섰는지 따져보고 있는데요. 또 참사 당일 112 무전 기록을 바탕으로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119 신고자 2명, 구체적인 신고 기록이 확인됐습니까?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119에 직접 구조 요청을 했던 신고자 2명이 숨진 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밤 10시 42분 신고자와 밤 11시 1분 신고자입니다. 앞서 공개됐던 참사 당일 119 신고 녹취록엔 이 가운데 밤 11시 1분 구조 요청 기록만 남아있는데요.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만 들릴 뿐 신고자의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두 신고가 각각 참사 발생 20여 분, 40여 분이 지난 시각에 접수된 만큼 소방당국의 구조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신고자가 왜 최종적으로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 출동한 소방 책임자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구조 조치를 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경찰의 112 무전 기록도 공개되면서 경찰의 조치를 두고도 비판이 나오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1시간여 전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은 대형 참사 위험성을 인지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실 근무자가 밤 9시쯤 이태원 일대에서 사고가 우려되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용산경찰서에 질서 관리를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112 무전 기록에 담긴 겁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역시 국회에서 증언한 밤 11시보다 일찍 현장 심각성을 알았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전 기록을 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21분 뒤인 밤 10시 36분 이태원에 가능한 경찰 인력을 전부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 전 서장이 밤 10시 32분 당시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통화한 기록이 확인돼 참사 발생 사실을 전화로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YTN 취재진에게 밤 10시 36분에 지원 요청 무전을 3차례 듣고 일단 무전으로 지원을 지시했다며 당시 현장 상황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보다 4분 전엔 자신이 먼저 상황실장에게 전화했고 연결은 됐지만 통화 불량으로 대화를 못했다면서 상황을 인지한 건 밤 11시가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현장의 급박성을 먼저 인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면서 위증죄는 국회 고발이 있으면 별도로 수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청이 재난 긴급 컨트롤 타워인 중앙통제단이 참사 당시 운영됐던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소방청은 단순 실수일 뿐이고 실제로 통제단은 운영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입수한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서입니다. 중앙통제단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구조 활동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참사 당일 오전 충북 괴산 지진 대응을 위해 꾸려진 중앙통제단이 이태원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문서의 핵심입니다. 특수본이 주목하는 건 문서 왼쪽 위에 적힌 10월 29일입니다. 이 칸은 원래 결제 날짜를 적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서 관리 카드를 보면 문서가 실제 결제된 건 29일이 아니라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희생자가 151명으로 나왔는데 이 또한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집계 현황입니다. 이 계획서를 확보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청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문서에 10월 29일이라고 쓴 건 경황이 없어 벌어진 실수였고 결제권자가 사고 수습 때문에 외근을 나간 상태라 어쩔 수 없이 30일에 결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중앙통제단 가동 시점과 역할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참사 당일 밤 11시 9분 소방 간부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충북 괴산 지진 때 운영하던 중앙통제단을 이어받아 대응하겠다는 언급이 있었고 밤 11시 50분에는 전국 구급대 동원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반박에도 특수본은 중앙통제단이 운영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11시 때 내려진 조치들은 중앙통제단이 내린 게 아니며 이미 참사 당일 밤 소방 근무자 모두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 그러니까 참사 당일 실제 중앙통제단이 운영됐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낮 동안에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안 지역에는 최고 7cm의 다소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홍나실입니다. 네, 오늘 날씨는 정말 한겨울같이 춥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날이 이렇게 추워도 되나 싶습니다. 12월을 하루 앞두고 계절이 한겨울로 급변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4도, 체감온도는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기온 자체도 낮지만 갑작스럽게 날이 추워진 탓에 실제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한 상황인데요. 칼바람이 몰아칠 때면 볼과 또 귀가 얼얼할 정도로 공기가 차갑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추위 속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눈은 내일 밤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그 사이 전북 서부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7cm 이상의 눈이 쌓이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서해안으로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미끄럼 사고와 낙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추위가 더욱 강해지며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 날이 더 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4도, 파주 영하 13도, 서울 영하 9도, 대전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파주 영하 1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는 4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6에서 9도가량 밑돌며 춥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도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남해안 지역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눈이 내리는 서해안 지역과 달리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에 이어서 서울도 수도권과 영남 해안에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가을과 겨울이 교차하는 시기에 정말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들으신 대로 지금 낮 기온도 영하 3.5도라고 하는데요.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오늘 아침 서울 체감 온도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나실 캐스터가 전해준 것처럼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한파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겁니까? 이전이 약간 포근했습니다. 11월 늦가을철에 접어들면 비교적 가끔씩은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었는데 올 늦가을에는
이런 추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떨어진다고 해봤자 서울 기온으로 따지면 영하 1도 정도 떨어졌고 비교적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면서 상당히 온화한 날씨였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6.9도였거든요. 네. 영하 7도까지 떨어졌고요. 어제 아침 기온이 영상 10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차이가 난 겁니까? 17도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그 정도로 기온 차이가 많이 나니까 상대적으로 느끼는 추위의 정도가 훨씬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온보다 느끼기에는 더 추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하 6.9도. 온도 자체는 그렇게 아주 낮진 않습니다. 우리가 영하 10도의 한파를 자주 보니까요. 그런데 영하 6.9도에 바람이 가사하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였습니다. 서울 기준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영하권의 기온이 나타나면 바람이 초속 1m 불 때마다 약 2도 정도 기온이 하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바람이 3, 4m 정도로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8도 정도 기온이 더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체감 온도가 15도, 영하 15도, 그리고 강원도나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오늘 모스크바, 추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도시가 러시아의 모스크바 아닙니까? 네. 아침 기온이 영하 7도였습니다. 우리와 비슷했는데 우리는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였단 말이죠. 그렇군요. 오늘 아침 체감 추위는 서울이 모스크바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네. 그렇게 추워서 그런지 정부에 지금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그렇죠. 11월에 한파특보, 한파경보 내려지기가 쉽지 않죠. 한파로 인해서 뭔가 특보가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한파로 인해서 추위가 발생할 수 있다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한파특보가 도입됐는데 2010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12월 전에, 겨울 전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것은 극히 일부분, 강원도나 경기 북부 일부분으로 2번 정도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주도에 제한 전국이 한파경보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파특보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랬군요. 내일 더 춥다고 하던데 이번 한파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강추위가 찾아오면 첫날이 온도 자체는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7도였죠. 근데 체감 추위가 영하 15도였습니다. 이틀째는 기온 자체가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서울이 영하 7도였다면 내일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요. 또 오늘 아침 기온이 영상을 기록했던 남부지방도 내일은 모두 영하권입니다. 제주도를 제한 전국이 영하권으로 기온 자체가 가장 낮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덜 붑니다. 따라서 아침 추위는 서울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과 내일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첫눈이 내리긴 했잖아요. 그렇죠. 어제 밤에 약간 눈발이 날리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는 못했던 건데 약간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눈구름이 약간 서울 통과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어제 밤에 눈이 내렸는데 이 눈이 내린 시기를 보면 평년보다 10개월 정도가 늦은 거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오늘은 서해안 쪽으로 눈이 옵니다. 서울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오면 서해상에는 마치 빗자루로 쓸어내린 것 같은 약간 방향성을 지닌 눈구름들이 형성이 됩니다.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목욕탕의 뜨거운 물 위로 차가운 공기가 닥치니까 수증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수증기가 눈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서해상 쪽으로 파란 눈구름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할 때는 보통 이게 충남 그리고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 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내일까지 오늘과 내일 최고 7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5cm 이상의 눈이 내리면 대설주의보가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 서해안 일부 지역, 섬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12월 시작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겨울 얼마나 추울까요? 이번 겨울이 기록적인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춥습니다. 한파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추운데 12월은 예년보다 춥습니다. 그러니까 북극 한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북극에는 굉장히 강력한 한기가 있는데 이 강력 한기를 가둬두는 극제트가 존재합니다. 이 극제트가 강하게 활동을 하면 한기는 못 내려옵니다. 11월 달에 이렇게 극제트가 강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추위가 없었고 대신 오히려 남쪽에서 고기압이 통과하면서 포근한 가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 무너졌습니다. 극제트가 힘이 약해지면서 북극에 갇혀있던 한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면서 첫 이번에 한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12월에는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렇게 한기가 내려올 때는 영하 10도의 한파가 자주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블로킹이라 그래서 이렇게 한파가 내려오는 길이 계속 고정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블로킹 현상이라는 것들이 있으면 이런 강추위가, 한파가 보름 정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온이 떨어져서 영하 15도까지도 서울 기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12월에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파가 한번 내려왔다가 이동하면서 사라지는, 그러니까 2, 3일 정도 주기적으로 추위가 찾아오는 그런 현상이 12월 내내 있겠고요. 1월까지는 예년과 비슷할 정도로 추울 겁니다. 다만 2월에는 예년보다는 추위가 일찍 물러나면서 봄 기온이 조금 더 빨리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일단 기온은 더 떨어지고요. 12월에 더 춥다. 그리고 1월, 2월은 좀 1월은 원래 예년 가장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달이기 때문에 올해는 12월, 1월은 상당히 강한 추위가 주기적으로 온다. 온도 변화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날씨 전망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김준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벤투호 주말에 3차전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 벤투호는 가나전을 마치고 회복 훈련을 하면서 강호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능력의 한계를 끌어올리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기를 하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표팀의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는 벤투 감독의 고국 포르투갈입니다. 벤투 감독은 정경기 퇴장으로 벤치에 앉을 수는 없지만 선수 교체나 전술 등을 다른 방법으로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선수들의 경기력에는 큰 영향을 ju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히려 감독의 벤치 부재는 선수들의 정신력을 더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Contra uma grande equipa que já tem o apuramento garantido, que tem uma qualidade individual tremenda em quantidade, quando mexe na equipa, a equipa não se ressente, por isso será. 가나전에 선발로 나온 선수들은 따로 회복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장 분위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벤투 감독은 김민재, 황희찬 선수는 회복 상태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지만 황희찬 선수는 미니게임을 소화하며 포르투갈전 출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했지만 조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 2위가 될 경우 D조 1위가 이룩한 브라질과 16강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신락 같은 16강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대표팀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포르투갈전. 벤투호는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내 모든 힘을 쏟아붓는 한판 승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우승 후보로 꼽히는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어제 스페인 스포츠 일간지 마르카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팀이 4년 동안 준비한 것을 잘 보여주면 멋지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벤투 감독이 그동안 자신을 중용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출전 여부는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승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앙숙끼리 만난 두 경기에서 미국은 이란을, 잉글랜드는 웨일스를 꺾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첫 대진표도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미국은 웃고 이란은 울었습니다. 미국은 플리시치의 결승골로 정치적 앙숙 이란을 꺾고 8년 만에 16강에 합류했습니다. 사상 첫 16강 진출을 노린 이란은 고배를 맞았습니다. SK 공장 방문 중에 승리 소식을 들은 바이든 대통령.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최초로 잉글랜드와 웨일스가 만난 영국 더비.
레시포드의 멀티골을 앞세운 잉글랜드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64년 만에 돌아온 웨일스의 월드컵은 1무 2패로 끝났고 게러스 베일은 후반을 벤치에서 지켜봤습니다. 네덜란드에 진 카타르는 개최국 최초로 3전 전패 탈락했습니다. تعويض ولكن الجاي يحسن ان شاء الله عندنا بطولات قادمه باذن الله والمنتخب ما قصر يعني سوى اللي عليه وان شاء الله الحمد لله الجماهير ما قصرت وصلت وشجعوا. 쿨리발리가 결승골을 넣은 세네갈은 에콰도르를 꺾고 16강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미국과 잉글랜드는 세네갈과 16강에서 만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여야는 오늘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을 놓고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하는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 또 여당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나가는데 국정조사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